방역 당국에서는요, 사회적 거리두기에 최선을 다해달라 재차 당부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 목소리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공기 흐름이 좋은 개방된 공간에서는 개인 또는 소규모 가족 단위로 다니는 것이 좋고, 대규모 단체 활동에 대해서는 삼가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주말에도 방심하지 마시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네, 이런 당부 속에서요, 구처장님.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잘 지켜주면서 이제 오늘 한 자릿수로 진입을 했다라는 것 같은데 좀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0시 기준으로 추가 확진자 수가 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과 대구에서 2명씩 있었고요. 인천과 이 경북에서 1명, 그리고 이 검역 과정에서 2명이 확인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확진자가 10명 이내로 나타난 것은 지금 한 2달 만인데요. 그만큼 우리 국민 전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백 교수님, 이 정도면은 코로나19 거의 다 잡혔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아주 희망적인 숫자이긴 합니다. 살펴보면은 8명 중에 5명은 해외로부터 입국한 사람이고, 국내에서는 서울, 대구, 경북 1명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은 또 월요일이기 때문에 진단 숫자가 많이 줄어듭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도 진단수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입국자 자체가 줄어들고 또 확진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접촉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진단수 자체가 줄어들면서 특히 주말에는 더 줄어들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이제 화요일부터 지난 주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노출들, 총선이라든지 부활절이라든지 꽃놀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했다는 것, 이런 부분에 우려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예천에서의 밀접한 접촉이 아닌 일단 이 지역사회에서의 조용한 전파가 일어났던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의 감염원을 지금 알 수 없는 일이거든요. 또 포천의 투석 환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것도 아직 다 확인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또 한 가지 더 우려스러운 것은 신천지 교인인 이 확진자였던 사람들이 재감염이 됐을 수도 있다는, 재확진이 됐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합쳐서 3명이 논산훈련소에서 확진이 됐는데 이분들이 다 신천지 교인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신천지에서 어느 정도 지금 예배라든지 이런 교류가 일어나서 전수조사를 다 했지만 아직도 남아있다는 부분이 분명히 우려되긴 하지만, 이 신천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었고 또 굉장히 많은 진단을 했기 때문에 아직 방역당국의 통제 안에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소규모 집단 감염, 또 지역사회에서 어떤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방심은 금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아직은이라는 의미가 지금 국내에서 0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려운 이유가 지역사회의 조용한 전파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항상?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통제가 가능한 것인지, 즉 지난주일에 이 노출을 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노출이었을 때 지역사회 감염에서 확진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해볼 수가 있고, 또 사실은 아마 방역당국에서도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 전체 국민들 중에서 여론조사처럼 모니터링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는지, 또는 감염되었다가 나았는지, 아니면 한 번도 감염된 적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측정해보고서 이것들을 과학적인 근거로 해서 우리 방역 방침을 세워볼 필요도 있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네. 네. 백 교수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논산 훈련소 입소자 가운데서도 이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구자원 차장, 이 좀 상황도 설명 좀 해주시고, 네. 이 어제 좀 난리가 났다고 해요. 입영시킨 사람들, 어머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도 혹시 이거 감염된 거 아니냐, 혼란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18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이 논산 육군훈련소 입소자 2명에 대해서 이제 귀가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어제도 귀가 조치를 했지만 처음 발생한 것은 이게 4월 13일입니다. 이 4월 13일에 입소한 훈련생 중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고요. 그 이후에 15일과 17일 이렇게 3일에 걸쳐서 한 명씩 총 3명의 이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네. 이 확진자들의 이제 공통된 특징은 이 신천지 교도이거나 신천지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바로 이제 귀가 조치를 했고 추가 이렇게 격리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소 단계에서부터 별도 관리를 했기 때문에 다른 이병 장병하고 섞여서 감염될 우려는 없지만, 어쨌든 군복무를 위해서 입영한 입소 훈련병 가운데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이 지역사회 감염, 그리고
이 집단 감염의 우려는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별 진료소에서 먼저 이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들이랑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훈련소에서 입소하는 장병들은요, 우선 코로나 그 확진 여부를 먼저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심이 되는 사람들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이제 확진 판정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이제 훈련병들하고 이제 네. 같이 훈련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다른 이 장병의 어떤 부모님들께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장 6일의 황금 연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걱정이 큰데요. 먼저 정세균 총리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4월 말부터 5월 초 이른바 황금 연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영업장별로 사정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최대 6일 연속 쉬는 것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지켜주신 사회적 거리두기에 고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무증상 감염의 위험 속에서 사람들의 이동과 접촉이 크게 늘어나면 우리는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를 수도 있습니다. 네. 황금 연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호텔들 예약률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사실은 황금 연휴 어디 가볼까 하고 좀 알아봤는데. 알아보셨습니까? 네, 어디로 좀? 근데 저기 방도 별로 없어요. 예약이. 이미 예약이 다 네. 차가지고요. 뭐 제주도, 그렇죠. 강원도 이쪽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제 해안가 쪽 아무래도 사람들 생각이 다 비슷한 건데 내륙 쪽보다 해안가 쪽이 그래도 이렇게 좀 바람도 잘 통하고 그래서 좀 낫다고 생각하는지 진짜. 확진자도 네, 많이 좀 안 나오는 그러니까 시간이 제주도랑 좀- 그렇죠. 저 동해안 쪽이랑 그 제주도 쪽에 확진자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거의 꽉 차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한계에 도달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왜냐하면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2월부터 2, 3, 4 세수 한 3개월째거든요. 그동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도 못 가, 아이들도 학교도 못 가, 회사도 재택근무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제 집에 갇혀 있으니 집콕만 하고 있으니 조금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도 한계가 오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처럼 우리나라가 코로나 환자 숫자 계속 늘어나면 아무리 힘들어도 더 참아야지 이럴 텐데 지금 어쨌든 우리 이제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 국민의 입장에서 눈에서 보면 확진자 수 확 줄었거든요. 그 확진자 수는 어쨌든 확 줄었는데 계속 집에 있으니까 점점 힘들어. 그런데 황금 연휴야. 그러면 이제 밖으로 좀 나가고 싶은 욕구들이 생겨요. 아마 그래서 조금들 이 황금 연휴 때 밖으로 좀 나가라고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그게 사실 걱정이 좀 되니 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더 주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집에 있는 국민들도 힘들고 밖에 있는 자영업자들도 손님 계속 없는데 황금 연휴 때라도 장사를 좀 해서 그래도 좀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니 이제 이것까지 만약에 또 나오지 말라고 하면 자영업자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전문가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 교수님. 지금 보면 이제 더 이상 참기 힘드신 것 같아서 나오시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했어요. 어떻게 좀 나가서 좀 이렇게 어떻게 좀 즐기는 게 나은 겁니까?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즐긴다기보다 여러 가지 이제 휴식? 방역 수칙만 잘 지킨다면은 야외에서의 노출은 큰 문제가 안 될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꼭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야외에서 여러 가지 꽃놀이라도 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식당에 가서 2차하고 이런 것들 밀폐된 실내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회적 거리두기, 2m 거리두기 그렇죠. 이런 것 좀 잘 지키고 다 잘 지켜서 손 씻게 하고 마스크 쓰고 다 하고 나서는 그다음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이게 일본의 그 유행 분석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3월 20일 날 황금 연휴가 있은 이후로 일본이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이 노출도 이런 부분들을 잘 지금 방역 당국에서 생각하는 만큼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기관에서의 이 감염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다 꽃놀이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람이 많지 않은 곳 혹은 아까 말씀하신 바닷가에서도 거리 잘 두고 자가용으로 간다면은 실제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거 한 가지 하고 또 하나는 식구들끼리 가는 건 모르는데 여러 부부가 같이 간다든지 여러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피해서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지역 상인들도 호텔도 모든 데가 지금 다 문 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숨통은 트여야 되겠지만 실제로 이 연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우리의 모든 방역, 모든 국민들의 노력이 한 방에 없어질 수도 있는 숲으로 돌아갈 수도 그렇죠. 있는. 숲으로 돌아갈 공동탑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지금 선제적으로 아주 보수적으로
돌다리를 완전히 몇 번이라도 두들겨 보고서 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시기이긴 합니다. 국민들께서도 조금 더 고심을 하시는 게 좋겠군요. 예, 마지막 한 단계라고 보시고 이번 월말 연휴 끝까지는 아주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지 이 마음을 풀어놓고서 그냥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정부에서도 마음을 졸이는 것 같아요, 부차장님. 네. 하나 더 여쭤볼게. 이제 오늘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뭐 연장을 할지 말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이제 그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원래 2주 전에 그 대책본부가 발표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늘까지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이 초중고 뭐 온라인 개학이긴 합니다만 모든 학교들이 개학을 하고 이제 일상생활이 이제 시작되는 듯한데,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자칫 이런 그 방심을 틈타고 추가 이 확진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아마 고강도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중강도 정도의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 황금 연휴라고 하는 4월 말과 5월 초 2주 정도는 좀 더 연장하지 않겠는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 오늘 오후 2시 정도면 이 재대책본부에서 이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아마 그 발표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해 왔기 때문에 이 10명 이내로 확진자가 대폭 줄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칫 방심하면 10명 아래로 줄었던 확진자가 다시 이 뭐 2자리, 3자리 숫자로 늘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부가 만약에 좀 연장을 한다라면 이 정부 방침에 좀 따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부 방침에 따라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지금 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교육 현장일 것 같습니다. 이 온라인 개학을 했지만 이제 서버가 폭주가 되면서 아이들 수업에도 이제 뭔가 지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등교 개학을 좀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 추세가 예를 들면 50명 이하로 일주일 동안 지속되고 4월 말부터 이런 원격 수업과 등교하는 수업을 같이 병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의 1학기 등교 개학이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공동체 안전을 위해 연휴 중 외부 활동을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보면은 정세균 총리가 1학기 등교 개학이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입학식도 못 해보고 2학기를 맞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뭐 입학식 9월에 해야죠, 뭐. 아, 9월에.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하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정 총리 얘기에 따르면 아마 내부적으로 저렇게 어느 정도 정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정 총리가 이제 분위기가 어쩌면이라는 이제 단어를 써서 이제 가정법적인 어법을 쓰긴 했는데, 총리가 사실은 아무런 어떤 근거라든지 그런 것 계획 없이 저렇게 그냥 함부로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아마 어쩌면 어려워질 수도 못한다는 얘기는 아마 이제 교육부 총리 산하에 교육부 내부적으로는 1학기의 개학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를 아마 상정을 하고, 그래서 아마 그 계획을 좀 세우는 건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예측이 좀 가능하고, 지금 보니까 뭐 온라인 계약식 같은 거 한 것 같아요. 입학식도 아마 온라인 입학식 한 것 같고, 뭐 선생님 얼굴 보고 그런 것들은 뭐 9월에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학교의 개학이 가지는 의미가, 예를 들면 학교가 개학을 한다는 얘기는 정부에서 이걸 완전히 푼다는 얘기거든요. 자, 학교는 내일부터 가십시오. 근데 황금연휴에는 집에 계세요. 이건 말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학을 푼다는 얘기는 모든 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 조치를 완전히 푼다는 의미로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개학에 대해서는 가장 이제 보수적으로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뭐 9월에 개학할 수도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계속 상황이 안 좋아지면 올 1년을 통으로 그냥 온라인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역시 고3이에요. 고3 같은 경우에는 다 고1, 고2만 해도 그나마 좀 나은데, 고3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수능이 있고 입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개학이 점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또 교육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 사교육을 받는 사람은 네. 있을 수 있는데 사교육 못 받는 사람들은 개학을 못하면 공부를 못하는 거니까. 뭐 사교육 받는 사람, 아니 뭐 어차피 학교 가도 별로 없는데 그냥 잘 됐다, 인터넷 강의 하고 나 과외하고 학원 다닐래, 이럴 수 있는데, 정말 이 학교의 공교육에만 의존해야 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 계약이 늦어지는 건 하루가 할수록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책 마련가 제일 중요하다. 무슨 뭐 초등학교 저학년 뭐 돌봄 교실,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고3이다. 이 문제에 대한 걸 이런
좀 대비책, 대응, 사전책 같은 것들은 조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니까 고3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수능 진도도 못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이게 개인별로 본인의 환경별로 학교별로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거 우리가 온라인 계약 하기 전에도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특목고나 굉장히 시설이 좋은 자사고나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온라인 수업과도 많이 해왔으니까 준비가 잘 돼 있는데 일반고는 아직까지 와이파이 망도 깔려있지 않은 학교도 있는데 무슨 온라인을 계약을 하란 말이냐라는 그런 현장의 볼멘 소리가 있다는 얘기들도 하고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온라인 강의 직접적으로 못하니까 EBS로 대체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전적으로 학교 수업에 의존해서 온라인 이 수능을 대비해야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불안해지는 거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아니 뭐 나는 어차피 학교 수업보다 인강 많이 들었어. 그리고 뭐 지금 과외 선생님 오면 되고 저 대치동 학원 가서 학원 들으면 돼.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뭐 개학이 늦어진다고 해서 수능 준비에 크게 타격받을 것도 없거든요. 오히려 학교 왔다 갔다 안 하거나 집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니까 좋구만. 이렇게 보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면 이 교육 그나마 그동안에도 뭐 공교육과 사교육이 교육 정책 때문에 이 교육 불평등 얘기가 많았는데 이 온라인 계약, 학교 계약이 늦어짐으로써 이 공교육과 사교육에 의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교육격차가 커질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네. 교육격차 얘기해 주셨는데 당장 내일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들 온라인 개학이 시작이 됩니다. 구차장님, 네. 이런 개학을 놓고 뭐 학부모 개학이다 혹은 할머니 개학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초등학교 1, 2학년 그 자녀를 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개학이 참 걱정이 많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보내서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학교라는 공간과 학생님이라는 어떤 이제 그 지도 교사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리가 잘 될 것이다라는 이 믿음이 생기는데 그런데 이 초등학교 1, 2학년 또 3학년까지 이 저학년 학생들이 이 모니터를 통해서 수업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주의력이 좀 산만한 경우가 있거든요. 1시간 동안 앉아서 화면을 집중해서 본다는 것, 이것이 또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옆에서 이 화상을 통해서 그 진행되는 수업을 좀 보조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러다 보면 이 저학년의 어머니라든지 또는 어머니가 이제 일하시는 경우에는 이 할머니가 옆에서 이 화상 원격 수업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은 온라인 개학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엄마가 함께하는 개학이 되고 또는 할머니가 함께 도와줘야 되는 개학이 될 수 있다. 그만큼 학부모의 좀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일자리 문제도 좀 다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 팬데믹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취업자 수 증가 추세가요. 20만 명 가까이 지금 화면에 딱 좀 보면은 20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이제 그 악화된 경제 지표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네. 일시 휴직자가 가장 많이 줄어든 걸로 나오네요. 네. 어떤 내용이죠? 일단 지난달보다 한 30만 명 이상 이렇게 줄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일시 휴직자라는 것은 뭐냐면 그 직장에서 그 유급 휴직을 하든 무급 휴직을 하든 6개월 이내에 다시 취업이 돼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휴직자가 늘어났다는 거는 네. 잠시 일을 쉬고 있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거죠. 아마 네. 이제 6개월 후에 이 사람들은 재취업이 돼서 일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는 쉬고 있다라는 사람이 굉장히 몇십만 명 정도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생각해 보십시오. 항공운수, 그다음에 여행업, 숙박업 이런 그 여행과 관련된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지금 그 모든 국민들이 지금 자택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 통계에 잡히다 보니까 일시 휴직자가 크게 증가를 했다라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3월 달에도 30만 명 정도가 일시 휴직자가 늘었는데 4월이 되면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이 3월 말부터 지금 4월 하순까지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휴직을 하거나 또는 일용직, 그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단기 취업을 했던 분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고용 절벽이 아니라 정말 이 고용 그 빙하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 섞인 그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문제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 상황들을 정말 예측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통계청 목소리 먼저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그 지표상으로는 취업으로 갈 수도 있고 실업으로 갈 수도 있고 비경으로 다 갈 수 있는 상황이 일시휴직자입니다. 규모나 정감 측면에서 83년 3월 이후에 아마 이래로 높은 수치로 나타났는데 감염병 관련된 부분은 그 예전 메르스라든지 사스 때하고 또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네, 4월은 더 악화될 것 같은데요, 자 변호사님. 지금 이게 뭐 악화된다고 해도 얼마나 악화될지 또 얼마나 장기화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계청도 전망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사실 경제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주식 어디까지 나빠질 것이라는 것이 확실히 알게 되면 그걸 알고 정부든 아니면 뭐 기업이든 간에 가게는 대책을 세웁니다. 근데 이제 불확실성이 안 좋다는 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면 정부고 기업이고 경영계획이라든지 재정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지금 이제 전 국민한테 이제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당시에 이제 야당의 이제 김종인 전 선거대책위원장 비판했던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면 어디까지 나빠질지 모르는데 나중에 돈이 더 필요할지 모르는데 지금 다 쓰면 나중에 어떡해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 실업자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한 어느 정도 선에서 실업자가 떨어질 겁니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금도 주고 뭐 대책을 세우면 되는데 어디가 바닥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아마 정부도 아마 그런 부분을 좀 고록스럽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거든요. 네. 외환위기도 겪어봤고 금융위기도 겪어봤습니다. 근데 외환위기 때는 우리나라만 외환위기가 안 좋은 거 전 세계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당시에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데가 정신 차려서 물건 외부에 팔면 금방 달러 들어와가지고 극복할 수 있었던 거고 금융위기 같은 거는 금융 시스템의 문제였기 때문에 시스템만 바로 잡아서 살아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한 번도 가지 못하던 이 전염병 때문에 생긴 경제 위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과 정부도 어려운 거죠. 네. 여기서 제일 궁금하신 거 이걸 것 같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된 내용일 것 같은데요. 휴직하신 분들도 많고 실직하신 분들도 많아서 당장 이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부처장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100% 지원금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총선을 거치면서 이 정부가 당초 발표했던 이 소득 하위 70%에서 이 전 국민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으로 좀 입장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와 원내대표인 이인영 대표께서 이 총선 때 모든 국민에게 이 긴급 재난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국민께서 180석이라는 이 3분의 2 가까운 의석을 집권 여당에게 이게 표를 몰아줬기 때문에 아마도 더 많은 국민에게 이 긴급 재난 지원금을 좀 지원해라 이런 그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은 이 기획재정부와의 어떤 이제 당정 협의 과정일 텐데 얼마만큼 지원할 것이냐 그리고 언제 지원할 것이냐 또 어떤 재원으로 지원할 것이냐 이 세 가지가 합의가 된다라면 뭐 빠르면 5월 중순 정도면 이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또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